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 여보, 며느리 조심해. 며칠 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김영숙 여사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지연 씨의 차가운 음성이었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굴복하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알겠어. 66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친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다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김영숙 여사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66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남편 박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영숙 여사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침실 옆 거실로 나가니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새벽빛에 드러났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었죠. 사진 속 철수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조심해. 우리 집에 큰일이 닥친다. 꿈속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죠. 영숙 여사는 무의식 중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철수 씨는 살아생전에도 며느리들을 무척 아꼈거든요. 큰 며느리 수진 씨든 작은 며느리 혜진 씨든 말이에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한약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숙 여사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생계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중한 일터가 되었죠. 인삼, 당귀, 청군 같은 약재들이 작은 서랍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영숙 여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변두리 연립주택들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정겹더군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준석이 곧 일어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된장을 풀다가 국자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다급한 모습이었죠. 철수 씨는 살아생전에도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큰아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작은아들 준석은 결혼 3년 차인데도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고민이 깊었거든요. 며느리들도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영숙 여사로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들을 깨우던 소소한 일상이 그리웠죠.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어요. 준호가 먼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큰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일어나라. 아침 됐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40세인 큰아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엄마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영숙 여사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준호의 피곤한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 잘 잤다.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무거워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더군요. 영숙 여사는 작은 아들 준석의 방문도 두드렸습니다. 준석아, 일어나야지. 작은 아들은 형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빨리 일어나더군요. 35세인 준석은 형과 달리 아직 밝은 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역시 작은 아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털어놓기로 했어요. 꿈을 꿨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타나더라.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야. 준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숙 여사는 잠시 주저했어요. 며느리 조심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들에게 괜한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집안을 잘 돌보라고 하시더라. 아무래도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아. 준석은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남편의 경고가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아침밥을 차리면서 영숙 여사는 계속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철수 씨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마치 진짜로 만난 것 같았죠. 그런데 왜 하필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수진 씨와 혜진 씨 모두 착한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영숙 여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했어요. 혹시나 해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김영숙 여사는 동네 한약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빴어요. 감기 기운이 도는 계절이라 생맥산이며 쌍화탕 재료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장바구니에는 새로 떼어온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했어요. 큰아들 준호는 은행에 출근했고 둘째 준석은 아직 구직 중이라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터였죠. 준석이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이 영숙 여사로서는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큰 며느리 지연 씨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였죠. 지연 씨는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잘 살폈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 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응, 왔다.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준호 오빠가 약국에서 감기약 사왔거든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 씨가 서 있던 싱크대 옆에 작은 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얀 봉지였는데 약국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영숙 여사가 봉지를 집어들자 지연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먹는 영양제예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로 적힌 약품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영숙 여사는 30년 넘게 한약방을 거들며 각종 약재와 의약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디곡신이라고 적혀 있네. 이게 영양제야?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요즘 가슴이 좀 두근거려서 병원에서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영숙 여사의 머릿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봉지를 다시 살펴보니 병원 처방전도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았니? 지연 씨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손을 비비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요. 처방전은 버렸어요. 영숙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꿈에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 몸 관리 잘해라. 그런데 이런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꼭 의사 말 잘 듣고 복용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 씨는 얼른 약봉지를 가져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급해 보였어요. 영숙 여사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장바구니에서 약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디곡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약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심장병 환자들이 쓰는 약이라고 했었는데 용량 조절이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영숙 여사는 당귀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연 씨가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편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준석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머리가 산발이었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형수 뭐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응? 약 정리한다고 하더라. 준석이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형수가 약을 먹어요? 평소에 감기약도 잘 안 먹던데요. 영숙 여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연 씨는 몸이 튼튼한 편이었거든요. 시집 온 후로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었죠. 심장에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 요즘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고. 준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그런 말 안 했는데 말이에요. 어제도 헬스장 간다고 나갔는데요. 영숙 여사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헬스장에 갈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약을 먹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약 이름도 낯설었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약봉지가 신경 쓰였어요. 영숙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네 약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약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디곡신이라는 약 아세요? 전화 너머로 약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디곡신요? 그거 심장약인데 왜 그러세요?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부작용도 심하거든요. 영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냥 영양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더 위험하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위험한 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의사 처방을 받은 게 맞을까요? 준호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영숙 여사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은행에서 고객 상대하느라 피곤해 보였죠. 준호야, 너 혹시 지연이가 어디 아픈 거 아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다고 했나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영숙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연 씨가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한 약을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밤늦게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무언가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새벽 1시 김영숙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디곡신 약봉지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약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위험하다던 그 말이요. 침실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영숙 여사는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도 끝으로 살금살금 나가보니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대폰 손전등 빛이었어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영숙 여사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연 씨였어요. 큰 며느리는 거실 장롱 아래쪽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가족들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통장이며 도장, 각종 증명서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지연 씨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모습은 분명히 수상했거든요. 한밤중에 몰래 남의 서랍을 뒤진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니? 영숙 여사가 조용히 말하자 지연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죄송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니? 이 시간에? 지연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그게요. 친정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고 있었어요. 영숙 여사는 의아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은 지연 씨 개인 서류함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굳이 가족 공용 서랍을 뒤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 건 너희 방에 있지 않니? 여기엔 우리 집 공용 서류들만 있는데. 지연 씨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 맞아요. 헷갈렸나 봐요.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연 씨가 든 서류들 중에 보험 증서가 보였거든요. 그것도 준호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준호 보험 증서 아니니? 지연 씨가 순간 당황하며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 잘못 집었나 봐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영숙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밤중에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럼 빨리 자거라.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먼저 들어가 주세요. 지연 씨는 영숙 여사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랍 쪽을 쳐다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여사는 일찍 일어나 어젯밤 지연 씨가 뒤졌던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옆에 있는 작은 금고였어요. 그 금고에는 집안의 비상금과 중요한 도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자세히 보니 주변에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영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어젯밤에 금고 열어본 적 있니?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금고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냥 자물쇠 주변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건드린 적 없는데요. 혹시 준석가? 영숙 여사는 둘째 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역시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젯밤 지연 씨가 금고도 열어보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영숙 여사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친정병원에 다녀올게요. 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런데 어젯밤에 급하게 찾던 서류는 찾았니?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찾았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영숙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친정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말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고 어젯밤 행동도 석연치 않았거든요. 오후에 지연 씨가 외출한 사이 영숙 여사는 며느리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불안했거든요.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뒤곡신 약봉지가 다시 보였어요. 그런데 양이 줄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 집안 재산 목록, 그리고 영숙 여사도 모르는 통장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집안 재산을 조사한 것 같았어요. 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지연 씨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꿈에서 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영숙 여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섣불리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했다가 가족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었어요. 지연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밝게 웃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숙 여사의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에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덕분에 아버지 보험 처리가 빨리 됐다고 해서요. 그래, 잘 됐네. 영숙 여사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친정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영숙 여사에게는 그 미소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영숙 여사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아침 7시 김영숙 여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지연 씨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니 이미 지연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랬어. 영숙 여사는 짧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까지 평소와 똑같았죠. 그런데 지연 씨가 작은 봉지 하나를 꺼내더니 영숙 여사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건강보조제 하나 샀어요. 영숙 여사가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어제 본 디곡신 약봉지와 비슷한 모양이었거든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괜찮다, 안 먹어도 돼. 아이고, 몸에 좋은 건데 왜 그러세요? 나이 드시면 영양제라도 드셔야죠. 지연 씨가 물을 따라주며 계속 권했어요. 표정은 다정해 보였지만 영숙 여사에게는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마침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큰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아, 뭐하고 있어? 준호 오빠가 어머니께 영양제 드리라고 하는데 안 드시려고 해요. 지연 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몸에 좋다는 건데 드시죠. 지연이가 신경 써준 거잖아요. 영숙 여사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도 이상해 보였거든요. 결국 한 알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래, 고마워라. 지연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영숙 여사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약을 삼킨 후 입안이 쓴맛이 났거든요. 일반 비타민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 여사는 식탁을 붙잡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영숙 여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거든요. 어지러워요. 준호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영숙 여사는 그 순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지연 씨의 비명소리였어요. 어머니, 119가 출동해서 영숙 여사를 병원으로 급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준호와 지연 씨,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준석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40대 중반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상치를 벗어난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디곡신이요? 그게 뭔가요? 심장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물인데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드시는 약이 없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일반인이 복용할 이유가 없는 약물인데 말이에요. 혹시 잘못 복용하신 게 아닐까요? 그때 지연 씨가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영숙 여사가 며칠 전에 물어봤던 약이 바로 디곡신이었거든요. 준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지연 씨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약 이름인데요. 하지만 의료진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독성 물질 검출은 중독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1시간 후 경찰관 2명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40대 남성 경찰관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먼저 준호를 불렀어요.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평소와 똑같이 아침밥을 드셨는데요. 아, 그리고 아내가 준 영양제 하나 드셨어요. 영양제요? 어떤 영양제였나요? 지연이가 사온 건데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지연 씨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영양제를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동네 약국에서 샀어요. 어머님이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영수증이나 구입 증빙이 있나요?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버렸을 거예요. 영수증은 안 챙기는 편이거든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연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장 없이는 어렵지만 동의를 구한다고 했어요. 통화 기록 확인에 동의해 주시겠어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연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제 핸드폰을 조사하려고 하세요? 의심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경찰관이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혹시 숨기시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사생활 침해 같아서요. 준호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일인데 협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연 씨가 결국 동의했어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3일간 모르는 번호와 통화가 여러 번 있었네요. 이 번호들이 뭔가요? 지연 씨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요. 친정 일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경찰관이 번호를 역추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지연 씨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 여사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뜨니 준호와 준석이 옆에 있었어요. 지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영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준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들려줬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는 어디 있니? 준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린 게 지연이가 준 영양제라서요. 영숙 여사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 씨가 정말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꿈속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독성 물질을 섭취한 후였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영숙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에게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숙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3일째 되는 날, 김영숙 여사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준석이 가져온 개인 물품들 중에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할 일이 없어 무심코 넘겨보게 되었어요. 첫 장부터 남편 박철수 씨와의 추억들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사진부터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설조합에서 일할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속 남편은 40대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건설조합 사무실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영숙 여사는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였거든요. 15년 전쯤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속해 있던 건설조합에서 큰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조합 간부들이 공사비를 빼돌리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일이 발각됐거든요. 당시 철수 씨도 연루될 뻔했지만 다행히 결백함이 입증되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봤어요. 특히 조합 출자금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영숙 여사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서 눈길이 멈췄어요. 사진 맨 뒤쪽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낯익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지연 씨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와 함께 왔던 남자였어요. 지연 씨 아버지라고 소개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영숙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연 씨 아버지가 남편의 건설조합 동료였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15년 전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진을 다시 보니 그 남자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생전에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 자신은 운 좋게 빠져나왔다는 것 정도만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영숙 여사는 남편이 밤마다 고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큰아들은 며칠째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준호가 사진첩을 내려다봤어요.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아버지 성함이 뭐였지? 박동진이요. 왜 그러세요? 영숙 여사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들 중에 박동진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출자금 피해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의 복수였던 겁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남편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시집와서 서서히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해 접근했던 거였어요.
준호도 모르고 있었을 거고요. 3년간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숙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며느리가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영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이 꿈에서 경고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승에서도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과거의 일이 현재로 이어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사진을 꼭 쥐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저녁, 김영숙 여사는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지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일단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말없이 저녁을 먹고 있었고 둘째 준석만이 평소보다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준석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준석이 방문을 닫고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형하고 형수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준석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계획이 틀어졌잖아.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지연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온 게 어디야?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집도 재산도 한약방 수입까지 전부 말이야. 3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영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큰아들까지 가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가 이런 끔찍한 일에 동조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지연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디곡 씨는 이미 처리했고 통화 기록도 가짜 번호 썼으니까 추적 안 돼. 며칠만 더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을 쓰면 돼. 다른 방법이 뭔데? 사고로 만드는 거야.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가스가 샌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거든. 영숙 여사는 몸이 떨렸어요. 친자식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니요. 6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연 씨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3년 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하면서 기다렸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야. 그때 영숙 여사가 어제 확인했던 사진첩 내용이 떠올랐어요. 지연 씨 아버지 박동진 씨가 15년 전 건설조합 비리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것 말이에요. 역시 복수였던 겁니다. 준호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그런데 준석은 어떻게 할 거야? 준석은 상관없어. 어차피 집에만 있는 백수잖아.
나중에 우리가 적당히 돈 주고 쫓아내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영숙 여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 키운 큰아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준석야, 이 녹음을 언제 한 거니? 어젯밤 12시쯤이요. 형이 지연 누나 면회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녹음했어요. 준석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35세가 되도록 독립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잖아요. 영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큰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준호도 처벌받게 될 텐데 그게 맞는 일일까요? 준석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 형이라고 봐줄 일이 아니에요. 엄마 목숨을 노리고 있잖아요.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요. 영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석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연 씨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거라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알겠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준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큰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둘째 아들 준석이 끝까지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준호 방 앞을 지나쳤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 여사는 잠시 멈춰서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40년간 쌓아온 모자 관계도 3년간 믿었던 며느리와의 인연도 모두 끝나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 여사와 준석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준석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은 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와 재범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분석을 의뢰해서 조작 여부를 확인해 보겠어요. 형사는 곧바로 지연 씨와 준호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연 씨를 다시 불러서 추궁했어요.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연 씨의 휴대폰에서 디곡신 구입과 관련된 검색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불법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본 흔적이 있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지연 씨는 결혼 전부터 박철수 씨 가족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안 재산 규모, 생명보험 가입 내역, 심지어 영숙 여사의 건강 상태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한 지연 씨 아버지 박동진 씨와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중반인 박동진 씨는 딸의 결혼을 적극 반대했었다고 증언했어요. 처음엔 말렸어요. 복수 같은 건 의미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수사 결과 지연 씨의 최종 목적은 영숙 여사를 제거한 후 집안 재산과 생명보험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5억 원의 생명보험도 그녀가 수익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준호는 별도로 조사를 받았어요. 은행원인 그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직접 계획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너무 약했어요. 준호는 직접적인 살인 미수 혐의는 면했지만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징계를 받아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66세의 할머니가 증인석에 서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일로 저희 가족을 원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에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복수를 계획했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연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전의 다정한 며느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계속 증언했어요. 3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진짜 딸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한을 들어왔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 행동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6개월간의 사전 준비, 디곡신 불법 구매, 그리고 2차 범행 계획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입니다. 3년간 가족으로 지내면서 신뢰를 쌓은 후 독사를 시도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인미수 및 재산범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준호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영숙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거든요.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직장도 잃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큰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 독살 시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았거든요. 영숙 여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꿈에서 경고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안심하라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마치 이제야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6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비록 가족의 일부를 잃었지만 생명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성나는 든든한 아들이 끝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66세의 그녀에게는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가장 큰 결정은 한약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웠어요. 나이도 많아졌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단골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지만 영숙 여사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한약방을 정리하며 나온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영숙 여사는 담담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기부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두들 영숙 여사의 결정을 존경스럽게 여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독살 위기를 당했던 할머니가 오히려 남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다니 감동적이었거든요. 준석은 어머니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둘째 아들은 사건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에도 성실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야죠. 준석이 작은 회사에 취직한 것은 2주 전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만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준석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영숙 여사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오늘 신입사원 교육받았는데 다들 젊더라고요. 저만 나이가 많아서 좀 어색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성실하게 하면 인정받을 거다. 준호와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큰아들은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어요. 영숙 여사로서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준석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동네 뒷산까지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단풍도 아름다웠어요. 산 정상에서 쉬면서 영숙 여사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오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고 모든 게 평화로웠죠. 여보, 당신이 꿈에서 경고해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래,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게 된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여사는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꿈에서 전하려던 진짜 메시지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가족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청구서 몇 장과 함께 이상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는 편지였어요. 영숙 여사가 봉투를 뜯어보니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 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개월 전에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위기를 헤쳐나온 경험이 있었어요. 준석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도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죠?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니. 영숙 여사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또 다른 시련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준석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 여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영숙 여사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준석과 함께라면 또 다른 시작도 가능할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